사회복지조사 방법론 6주차 2차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10월 7일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공지한 대로 10월 11일 월요일 수업이 우리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우리가 휴강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미리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수업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이 사회조사의 형태와 절차를 보면서 이 조사 연구의 이 과정 6단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 그리고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탐색적 조사는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 조사, 특례 조사,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든지 아니면은 또 구분하셔가지고 좀 외워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헌조사, 뭐 이건 제가 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는 크게 종단조사와 횡단조사. 횡단조사는 시간적 이제 이 간격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했고, 종단조사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든다는 거. 하는 방법은 동년배, 패널, 경량조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년배 조사와 패널 조사와 이 경량조사, 경량조사는 다른 말로 추세조사 또는 추이조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년배, 패널, 경량조사는 종단조사의 이 하위 개념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년배, 패널, 경량조사 각각 어떤 조사인지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은 시간 지나면 뭐 잊어먹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년배 조사가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것이 동년배 조사인지 이렇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알아놓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용도에 따라서 이제 기초 응용 평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기초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순수 조사. 결국 기초 조사를 토대로 응용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이 정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료 수집 성격에 따라서 양적, 질적, 양적으로 조사하는 이 연구의 색깔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또 기타 다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양적 조사를 할 것인지 질적 조사를 할 것인지, 문자 그대로 양적 조사는 양으로 승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규모 집단에다가 설문지를 쫙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양적 조사. 질적 조사는 양적 조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어찌 보면은 삶의 어려움 정도, 삶에서 겪게 되는 이렇게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 하면은 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그렇게 부모님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나 뭐 이쪽을 통해서 몇 분을 소개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설문지를 그냥 막 돌려서 해야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자료 수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질적 조사는 상대적으로 집단이 크지 않은 집단에서 또는 이제 대상자 선정이 쉽게 모을 수 없는 그러한 집단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대상 범위에 따라서도 전수, 표본, 전수 조사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자를 다 하는 거, 표본 조사는 그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하는 거. 표본 조사는 위험이 있죠. 왜? 표본을 잘 뽑지 않으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단편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1000명의 국민들에게 표본 조사한 다음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990명을 어디서 뽑았냐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경상도에서 뽑았어요. 대구 지역에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1000명에게 표본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990명을 어디서 뽑았냐면은 전라남도 목포나 광주에서 뽑았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조사는 이런 표본 선정을 과학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일단 전수조사와 표본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뒷부분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조사 방법들은 이런 표에 보이듯이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10월 7일 날 했던 수업 내용과 그 앞전 했던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했었죠? 여기까지는 한번 풀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세요. 패널 조사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말 그대로 패널 조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패널 조사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종단 조사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종단 조사의 연구 방법들이 동년배, 패널, 경량 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를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뭐 공부하기 훨씬 더 교통 정리가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널 조사에 대한 뭐 설명 제가 다 드렸으니까, 자, 비행 청소년과 가출에 대한 역량에 대한 조사입니다. 우리가 비행 청소년들 가출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문지 막 돌려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양질적 조사. 그리고 비행 청소년과 가출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정답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3번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조사, 이것도 당연히 수업 시간에 풀어봤었죠. 그렇죠? 이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얘가 숫자가 진하게 되었다고 얘가 답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양적 조사, 질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풀어봤었죠,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다음 개념 중 잘못 연결된 거. 우리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입니다. 잘못 연결된 것.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요 100% 다 1급 국가시험에 기출됐던 문제들입니다. 자, 종단조사 한번 볼게요. 종단조사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횡단조사는요, 횡단보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시간적 간격이 없다고 그랬죠? 자, 1번 장기간에 걸친 동태적 성격의 조사, 맞죠? 여러 번 걸쳐가지고 움직일 동자를 써서 정태적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횡단조사는 그러면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하는 정태적. 자, 1번, 2번 설명 다 맞죠? 잘못된 거니까. 2번 패널조사. 패널조사 한번 보세요.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 동일한 주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마시멜로 이야기. 그런 연구가 여기 포함되겠죠? 그 다음 경량조사. 경량조사는요, 자 보세요. 대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그렇죠? 이 패널조사와 경량조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동일한 대상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경량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추이조사, 추세조사. 자, 5번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뭐예요? 얘는요 특례조사입니다. 특례조사. 그쵸? 문헌조사는 근데 본조사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어서 분석하는 것.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헌조사는 이 문헌을 연구하는 조사인데, 지금 설명은 뭐예요? 본조사,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는 거. 이게 바로 특례조사가 되겠죠. 이거는 특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헌조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특례조사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밑에, 자,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꼬아져 있다 그럴까요? 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수가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변화라 했으니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는 거죠. 서베이 조사. 서베이 조사가 뭐예요? 이건 설문지 돌리는 거예요, 그냥. 설문지를 돌리는 건요, 종단, 횡단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횡단조사. 횡단조사는 뭐예요?
굳이 이거는 일정한 시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이거는요. 자, 실험조사. 실험조사는 말고 우리 저 뒤에 가면은 뭐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나오는데 말 그대로 실험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종단, 횡단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추세조사. 자, 이게 보세요. 추세조사 다른 말로 이 경향조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에 문제 한번 보세요. 위에 문제 여기서도 경향조사로 나와있죠. 근데 밑에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건 추세조사.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경향이라고도 나오고 추세라고도 나온단 말이에요. 추세조사는요, 그렇죠. 종단조사의 시간적 변화를 가지고 있는 종단조사의 방법 중 동년배 패널 추세.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일단은요. 사례조사는요, 그렇죠. 사례조사도 말 그대로 횡단, 종단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쉽잖아요. 종단조사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 그거 찾아라는 말이에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뭐, 이거는 풀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위에 거는 간단하죠? 위에 거는 보시면 당연히 우리 앞에 보면 조사 설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간단히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한번 보세요, 이제요. 종단 연구가 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없는 거. 자, 종단 연구는요, 시간적 간격을 둔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쌍둥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쌍둥이들의 발달 과정이니까 쌍둥이들이 예를 들어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이 과정을 어떻게 서로 똑같이 태어나서 한날 한시에 똑같은 얼굴로 똑같이, 물론 이란생님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시점에 태어나서 발달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되니까 종단이 맞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2000년대에서 2005년 이거 볼 필요 없죠? 2000년에서 2005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뒀죠. 얘도 맞죠? 얘는요 1990년에서 2000년 일단 시간을 두었죠? 얘도 그러니까 종단 맞죠? 자, A대학교 재학생의 연령별 소비 실태조사, 이건 잠깐 남겨놔 보고요. 노동 패널 조사. 패널 조사가 뭐예요? 동년배 패널 경향조사는 종단 연구의 하위 개념들이니까 5번은 그냥 정답 알려준 거죠, 그냥. 그 답은 뭐예요? 일단 얘입니다. 왜 얘가 답이 되냐면 보세요. 이유는 자, A 대학교 재학생들의, 그리고 계명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대별 20살이면 20살, 21살이면 21살에 대한 뭐예요? 소비 실태, 얼마만큼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하는 횡단 조사입니다, 이거는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페이지가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종단조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알맞은 것. 종단조사 아까 앞에 했던 내용이죠.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횡단조사에 비해서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시계열적인 분석 조사에 적합하다. 이 시계열적인 분석이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일단 빼놓을게요. 자, 시간적 변화를 알 수 있죠? 없다가, 이건 횡단조사에 대한 설명이죠. 패널 조사는 종단조사가 맞죠? 한 번에 광범위한 집단을 조사한다. 한 번에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종단조사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집단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광범위한 건 누가 할까요? 그렇죠. 500명이든 1000명이든 한꺼번에 모아놓고 설문지 싹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횡단조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답은 뭐가 될까요?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시계열적인 분석적 조사에 적합하다는 건 뭐냐면요,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렇죠,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좀 달려놨는 거지, 시계열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말이에요.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요,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밑에 보세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어디에 포함되는가? 자, 어디에 포함될까요? 인구주택 총조사는요, 표본조사 아니겠죠? 왜요? 인구주택 총조사는 일단은 전수조사입니다. 물론 표본조사도 하긴 해요. 근데 보세요, 5년마다 한다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사례조사, 이건 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쵸? 특정 사례를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자, 동년배 조사,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전체 집단을 다 하는 거지. 횡단조사, 결국은 얘냐 답이죠.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거 의외로 사람들 많이 틀렸거든요. 왜냐하면은 5년마다 실시한다 했으니까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을 다 사람들이 5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5년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했어요. 그럼 2024년 20년도에 했어요. 1, 2, 3, 4, 5. 2025년도에 또 하겠죠. 앞에다가 종단 조사가 되려면은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2000년도부터 2020년도 동안 20년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이렇게 나가야지만 종단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단 말이 없어요. 단순히 뭐예요? 5년마다 실시하는 거다 했으니까 2000년도에 했으면 2005년도, 2005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 2010년도에서 했으면은 2010년도 그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종단 조사가 답이 되려 했으면은 2010년도부터 2030년도 사이에 5년마다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지만 답이 종단조사가 되고, 여기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5년마다 그 시점에서 한 번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종단조사는요, 일정 시점 기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이거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그리고 우리가 21년도잖아요. 막 2023년도에 하게 되면은 2023년도에 한 번 하고 또 끝나요, 그냥. 그리고 2028년도에 또 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5년마다 한다는 거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5년 전과 5년 후를 비교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째 돌아오는 5년째 그 시점에서 한 번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 5년마다 했는 거를 서로 시기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하면은 종단조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다음 이제 챕터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 조사 연구와 가설의 형성이라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대면 수업, 우리가 10월 14일인가요? 그때 대면 수업 하게 되면은 제가 실제 논문에서 연구 문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를 제가 나중에 먼저 그거부터 보여드리면은 장단점은 다 있는데 뭐 일단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론적인 걸 그래도 먼저 들어놓으신 다음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연구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빈 여백에다가 좀 이제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구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연구 문제는 2개 이상의 변수, 여기서 말하는 2개 이상의 변수라는 건 뭐냐면요,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를 가르쳐서 우리는 2개 이상의 변수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겠어요? 2개 이상의 변수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요, 이 원인과 결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조사하겠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은 위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계속 이렇게 밤늦게도 먹고 식사를 거를 때도 있고 한번 오후 늦게 폭식을 해버리고 이래 되면은 위가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특히 밤늦게 많이 먹게 되면은. 그래 되면은 이것이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1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위염 또는 이제 뭐랄까 위염에서 좀 더 이제 진행되면 위천공도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위암에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데 결국 자 보세요. 연구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연구 문제 안에 2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 보세요. 의문문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주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면 죽을까? 피를 흘리는 원인과 죽는다는 결과, 두 변수가 들어갔죠. 원인과 결과. 그리고 사람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면 죽는가? 의문형 맞죠? 다 갖췄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사람 묶어놓고 밑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이제 피를 얼마만큼 흘리게 해서 죽는지 이걸 실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즉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연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 형태로서의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것. 다시 말하면은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 요거만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불러드리면요. 자, 요 부분에 써놓으시면 돼요. 연구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여기서 말한 나는 연구자입니다. 연구자가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궁금해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꼭 연구해보고 싶어 했던 것,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의문문의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의문문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구 문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설문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대학생활 적응을 잘할 것인가? 이런 예를 들어서 연구가 나왔어요. 연구에 대해서 자, 연구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 알코올에 위험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부모님이 알코올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도발했는 그런 가정에서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대학생활을 잘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대학생활 적응 잘할 것인지,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대학생활 적응 잘할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걸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결과, 종속 변수, 종속 독립 변수, 이 말을요 제가 뒤에 가면 우리가 다음 대면 시간에 하겠지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 변수라고도 하는데, 근데 90% 이상은 독립 변수라 부릅니다. 우리 뒤에 가면 바로 나와 이제요. 미리 좀 기억하고 가세요.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 결과가 되는 변수를 우리가 종속 변수라 불러요. 이제 앞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 변수, 결과 변수 그렇게도 기록은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99%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는 잘 알잖아요, 이제요.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독립, 종속이라는 말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처음 쓰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독립 변수는 원인, 종속 변수는 결과,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는 부분. 2개 이상의 변수라는 건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말하는데 결국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 즉 뭐예요?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부모님을 밑에서 자란 그 원인이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게 할 것인지 못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즉 알코올 중독 부모님과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거는 뭐예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조사해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의문문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들 때, 의문문 형태로 만들 때 이것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검증, 경험해서 관찰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연구 주제여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설문지를 돌려서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부모님이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설문지 척도를 통해서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대학생활 적응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설문지잖아요. 근데 그 설문지는 뭐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연구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연구 주제를 통해서 설문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연구 문제에 맞게끔 설문지가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2개 이상의,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는 보셨을 때, 연구 문제는 아까 전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써놓으시되 가장 간단하게 자기가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써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는,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됐다. 어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일단 왜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연구 문제는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 문제는 내가 나한테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나한테 질문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논문을 완성시키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연구 문제는 결국 뭐예요? 2개 이상의 변수 간에, 여기서 말하는 2개의 변수는 무슨 변수를 말한다 했어요? 원인과 결과,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와 교통사고는 서로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랑 교통사고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술을 음주하는 거는 뭐예요? 원인. 여기서 말하는 원인. 그리고요, 교통사고는요, 그에 대한 결과, 종속변수. 그래서 음주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가? 이래 되면 뭐가 돼요? 이건 연구 문제가 되겠죠. 대신에 이거는요,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운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요. 왜? 이미 그러한 사고가 나와 있는 연구가 있잖아요. 이미 그러한 사례가 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음주 사고가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 원인은 보면은 운전 미숙 또는요 졸음 또는요 뭐 예를 들어서 무면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고 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조사해 볼 수는 있어요. 이미 나왔는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새로 실험하는 건 안 되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는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의문문 형태로 표시를 한 다음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누가 찾으면 돼요? 내가 찾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해보니까 이러한 원인이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구나.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러면 논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연구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요. 제가 10월 14일 대면 수업 시간에 실제 논문에서 논문의 주제를 보여주고요. 논문 제목을 보여주고 그 논문에서 연구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기록됐는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문에 직접 기록되는 연구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독립 변수가 뭔지 종속 변수가 뭔지도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연구 문제는 그래서 2개 이상의 변수가 연구 문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문장에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장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일단 머릿속에 담아놓으시고요. 이제 밑에 보세요. 연구 문제 도출. 다시 말해 연구 문제를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하면은 연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심심해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연구 문제 도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왜 그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석사나 박사 공부하시면요, 수료를 하고 나서는 이제 논문 쓰잖아요. 논문 쓸 때 교수님들이 첫 마디가 그겁니다. 그거 왜 하려고 하는지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뭐 해줘야 됩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어요. 그럼 교수님들이 항상 말하죠. 그거 왜 하려 하냐 물으면요. 막 이런 이유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교수님들 한마디 합니다. 니보다 먼저 그거 했는 사람들 많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거 못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록 비슷한 주제는 많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거다라면서 다른 거를 먼저 밝혀줘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들을 다시 말하면 논문은요. 나를 심사하는 그 심사 교수님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표절이죠. 그들이 뺏겨야지만 표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는 걸 그대로 해놔버리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했는 사람과 주제는 비슷하더라도 뭔가 다르다는 걸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구 문제가 왜 나오냐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죠. 기존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대면 수업 시간에 그 자료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저랑 석사할 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 바로 교도경비대 교도소에서 군생활 대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도경비대에서 군생활을 했는 사람들에 대한 군생활 만족도 조사 그 연구를 하려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소 그 전에 이런 연구가 없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 아니고 지식 아시겠죠? 기존의 지식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기존의 걸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경우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이러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요청 사회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구 교수님이 지금 달서구 보건복지부에 달서구에서 연구활동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겸임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 제가 그 설문조사 한번 우리가 지금 대면 수업 했는 날 10월 7일 날 달서구 지역에 소재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그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설문지 하나 했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그거를 학교나 아니면은 뭐 다른 관련 이제 연구소에 이거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사무실에서도요. 대구시청에서 사무실 공모전을 하거든요. 정책보고서 공모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5천만원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받는 사업이 한 5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아니면 1억짜리 사업도 있는데 5천만원짜리 사업을 공모를 해요. 대구시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요. 우리는요. 그 공지사항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이면요. 뭐 너무 속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봐요. 왜?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이 금액이 우리한테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랑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거랑 매칭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연구기관에 하겠다라고 대구시에다가 프로포즈를 발표를 합니다. 계획서를 먼저 올려요. 그러면 우리만 올리는 거 아니겠죠? 대구시에 있는 여러 연구소들이 같이 올라오겠죠? 그 중에서 대구시에서는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3개의 기관을 먼저 선정해요. 보통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3개 기관에서 대표들이 와서 뭘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다시 말해 발표를 합니다. 우리 기관에 이 사업을 주면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해서 너네들에게 보고서로 주겠다 이렇게요. 그럼 대구시에서 그걸 다 들어보고 가장 적합한 기관에다가 예산이랑 모든 걸 다 이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는 사실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 대표는 그걸 이제 말 그대로 큰 사업을 받아오는 사람이고요. 그럼 우리 연구소에서 받아왔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이제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 써서 정책 보고서 발표해서 책 만들어주면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도 하고요. BK 사업단에서도 하고 우리 일반 연구소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회에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받은 것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다문화 가정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공모사업 하나 받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후반기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대구시에서 다문화 가정 아버지들이 가정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회가 대구시가 알아야지만 대구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적인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사회적 규범이나 실천 현장의 경험 자 이것도 크게 작용하는데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전 이제 이런 이제 뭐랄까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특히 자 제가 주친 부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예산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나 아니면은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업에 대한 더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 제품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 워낙 뭐 잘 만지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껏 어떠한 한 전자제품을 샀어요. 몇 번 만지다 보면 서서히 그 기능을 잘 알아갈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훨씬 더 빨리 다양한 기능을 빨리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현장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면은 정확한 지침을 잘 제공했는 서비스는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켜요. 근데 그 지침서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까요? 그 저희 같은 연구소나 학교 BK 사업단 이런 데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주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만들어 주는 그 지침서, 다시 말해 논문이에요. 그 논문 지침서가 현장에서 쓰였을 때 그것이 좋게 잘 쓰이면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면요, 그렇죠, 그걸 제공했는 사업했는 기관은 플러스 알파를 받겠죠. 그럼 다음 사업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 현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등등의 요구가 있으니까 또 연구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경험, 이거는 개인 논문, 석사, 박사 논문을 쓸 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막 굉장히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요, 쥐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탐구심과 호기심, 이것도요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는 연구 문제, 즉 왜 그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연구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구, 사회복지 조사 연구와 가설의 형성에서는 연구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14일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문제를 보여드리고, 그 연구 문제가 그 짧은 문장 안에 의문문으로 써져 있고 두 변수가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연구 문제, 즉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연구 문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다 하게끔 놔두지도 않지만요. 자, 보시면요, 첫째, 연구 문제의 선정 기준, 첫째 독창성. 말씀드렸죠.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거나 기타 등등을 할 때 제일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거 왜 하려고. 기존엔 수많은 비슷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랑 지금 너가 하려 하는 그것의 차이점이 뭐냐고.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의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은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없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경험적 검증 가능성. 이 말의 바로 뭐냐면은 이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밝혀낼 수 있는 주제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경험적으로 측정,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주제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당연히 기여해야 되고, 소수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소수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연구 문제의 선정 기준이고요. 효율성, 효용성,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이 결국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이나 아무리 좋은 주제이고 아무리 좋은 어떤 연구 내용이고 기타 등등 기타 하더라도 이 연구는 한 100년 걸릴 것 같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그 연구를 하려 하는 주체의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조사를 다 해보겠다 해놓고 10명이 한다 그러면 말이 될까요? 계명대학교 2만 명 학생들을 직접 다 만나서 설문조사에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해놓고 계명대학교 학생 2만 명인데 2명이 하겠다 그러면요, 이거 1년 만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2만 명을요 2명이 만나서 다 하면요. 그렇죠. 1년 지나버리면요 신입생 또 들어오잖아요. 했는 사람 나가버리잖아요.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대상자가 또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인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비,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한마디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 선정 기준은 이러한 가장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연구 문제 서술 조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의문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 문제는요. 실제 논문에 봐도 마지막에 항상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순 명료하게 짧은 문장에서 여러 가지 한 패러그래프 되는 큰 이 한 단원으로 쓰면 안 되고요. 간단 명료하게 보통 짧으면 한 줄, 길어봤자 두세 줄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여야 된다는 거. 연구 문제는요. 그래서 단순 명료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짧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변수는 다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수 변수, 즉 원인과 결과 변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경험적 검증,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은 곧 윤리적인 문제에 안 부딪히는 그러한 내용들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들이 바로 연구 문제를 만드는 조건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온라인 11일 수업 날짜 온라인 수업 내용이고요. 요 수업이 수강을 하시고, 근데 꼭 수강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14일 수업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수업 시간에는 요 뒤에 보면은 연구 문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돼요. 앞에 다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개념적인 조작 측정,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냥 간단 예만 들고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한 5분, 한 10분 하면 끝나요. 대신에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조사론 내용 중에요, 현재 중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개념과 변수, 이게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10월 14일 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밀접 접촉이나 아니면은 이제 건강상의 신체적으로 조금 이제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대면 수업 시간에는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리하게 학교 오지 마시고요, 학교에 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저한테도 따로 연락 주시면은 그에 대한 또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10월 14일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